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며 두 정상 간 친서 외교 가동이 관심사로 급부당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양국 간의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7개월 연속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동향 그린북 10월을 통해 생산 증가세는 유지했는데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진이라는 표현을 7개월 연속 사용한 것은 지난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24조 6,865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터키의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휴전 중재를 위해 터키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닷새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며 터키에 대한 제재 철회도 단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도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요. 기분 좋게 좀 마무리 하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한 11시 30분경부터 시장이 급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유럽과 EU와 영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적으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합의안 도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합의문은 도출을 했는데 문제는 다음 의회 승인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한숨 돌렸다라는 평가인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만 좀 반영을 하네요. 달러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오전까지는 긍정적이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중국 쪽의 3분기 GDP입니다. 성장률 6% 턱걸이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6%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바오류가 지금 무색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악재로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해드렸다시피 브렉시트 역시 타결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은 여전한 부분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역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증시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접어든 우리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부터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70선 아래로 또 내려옵니다. 박스권 2080선 위로 좀처럼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네요. 이토록 어려운 2080이었는지 몰랐습니다. 8포인트가 빠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에 오늘 2080 회복하면서 209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내려가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과 개인이 사주는데 외국인이 1191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다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낙폭이 큽니다. 3% 빠지고 현대차도 12만 2,500원, 500원 더 빠집니다. 네이버도 15만 1,500원대까지 빠져내려가면서 모두 파란불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시죠. 여기도 빨간불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 내외의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빠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LG생건만 보합이고 SK텔레콤 경기 방어주의 모습을 오늘 살짝 보여주네요. 그래도 24만 원 향해 달려갑니다. 포스코, KB금융, 삼성물산 빠지는 가운데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도 잘 달리다가 지금 밀려 내려온 겁니다. 647.67, 650선 턱걸이가 코스닥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651부터 갭 띄우면서 출발했는데 이내 650선 무너졌고요. 장중에 646대까지 밀렸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수급이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이 불과 3억 원의 매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전 주체가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모르는 종목 찾기가 어렵죠. 펄어비스만 한 호가 한 500원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집니다. CJNM, KMW, HLB, 셀트론 헬스케어까지 모두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SK머티리얼즈, 휴젤, 헬릭스미스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메디톡스 빠지는데 메디톡스는 어제 식약처에 지금 조치가 나왔습니다. 악재 이후에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오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매지온 올라가지만 SFA, 워딩 IPS, 솔브레인은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 종목 정세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환율 살펴봅니다. 일단은 환율이 조정이 받는데 118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1177원대까지 내려간 바가 있던 환율이고요. 오늘은 대내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달러 약세가 펼쳐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일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물가지표 지금 안 좋습니다. 미국도 안 좋게 나왔는데 중국까지 지금 GDP 6% 나왔어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보이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중요한 중국의 지표가 발표되는 날인데 솔직히 기대감이 그렇게 썩 높진 않았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한 6%대 초반대를 지킬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다가 지금 나온 지표는 6.0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안 좋다 보니까 더 기분이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중국의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현상을 앞으로 어떤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된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를 좀 둬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1차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페이즈 1이죠. 이쪽이 일단은 끝난 상황 쪽에서 아직 본격적인 어떤 협상안에서 서명은 안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관련돼서 가장 큰 핵심은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관련돼서 합의가 이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측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농산물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농심의 어떤 표심을 좀 자극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 제절병으로 어떤 돈육 관련된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두를 저렴하게 사야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어진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둘 간의 어떤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둘 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관련된 지표나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합의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성이 좀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의 물가지표 동향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PPI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무래도 제조업체 쪽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내 파는 물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들인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수요가 축소되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거의 2017년도 후반에서 계속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실물 경제 전반적인 악화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럼 두 번째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반대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지난 CPI가 3.0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들인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식품 물가 상승률이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를 식품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 입장 쪽에서는 일단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회수해야 되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실물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도 또 축소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위안화 환율의 절상이라든가 어떤 돈육 수입을 제기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미세하게 쓰면서도 어떤 경기 부양은 다시 일으켜야 되는 약간 되게 어려운 국면 쪽에 처해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동향을 또 보게 되면은 미국도 만만치 않죠.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지수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부진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미국은 소비가 좋다라는 관점 쪽으로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그나마 선방한다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위안으로 버텨왔다가 이번 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 그저께죠.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를 보게 되면 드디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소비 관련된 부분까지 악화로 이끌어내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어떤 재선을 하기 위한 충분한 지지율을 보여주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 한 6월 달에서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에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잡 어프로벌이라고 하는 국정 수행 능력도 떨어지면서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점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에서는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 특히 탄핵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는 국면 쪽에서 부담이 크죠. 그러면 돌파구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중국 때리기에 계속 이어졌었을 때 나오는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어떤 경기 부양과 지표 부진에 따른 딜레마 쪽에 빠져 있는 상황 쪽에서 미국도 트럼프 재선에 대한 필요성들 같이 이어지게 되면 적어도 무역 협상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격화되는 부분들은 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달이죠.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막상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뭔가 변화된 뉘앙스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무역 협상이 완전하게 타결됐을 때 IMF 측에서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글로벌 0.8%, 즉 글로벌 경제가 1% 가까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회복이 빠르다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부분인 만큼 무엇보다 또 이런 정황적인 근거로 인해서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기대감을 맞춰갈 수 있을지 다음 달도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 종목 장세, 섹터별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각되고 있는 섹터가 있긴 한데 시장의 의구심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 시장 상황 어떤지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8월 초에 시장의 저점 대비해서 시장은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 코스피는 주도적인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뚜렷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의 IT 업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국산화에 따른 영향권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본 대체 효과에 따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도를 하는 부분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도 이제 어려웠던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HLB를 필두로 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시밀러들도 이제 과거의 위축세에서 좀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뚜렷하게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와 KRX 반도체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와 KRX 헬스케어 지수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일단 관련된 섹터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런 관련된 주도주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왜 이렇게 그래도 주도주가 살아있는데 시장이 못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여전히 8월 달 이후에 매도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세에 대한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나 기관 매수는 특징이 시세를 끌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적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어떤 탄력적인 지수의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환율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고점에서 한 1,180원에서 1,200원대 움직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적어도 1,180원대가 이탈이 강하게 돼야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좀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들, 특히 10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순매수했던 상위 10종목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주도주를 계속 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어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죠. 그리고 그 밖에 LG 이노텍, 이런 어떤 기존에 보여지고 있는 주도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10개 중에 5개는 주도 섹터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더 뚜렷한 게 네페스, 원익 IPS,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거의 다 10개 중에 5개가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필요한 종목, 대표적인 주도 섹터들을 사고 있다는 관점들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또 많이 바라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현실과 기대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도 나왔던 부분들처럼 경제지표는 부진하게 계속 발표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될 시점이 맞나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표 부진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오히려 경기 저점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각국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그를 쫓아갈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앵커링 효과, 즉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앵커가 다시죠. 배에 있는 다시라고 보게 되면은 그쪽에 계속 편향돼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열린 사고로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식시장은 현실보다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수차례 된다 안 된다 반복만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점 쪽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오히려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의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쪽에 대해서 계속 공략하는 게 그나마 시장을 수익률을 적어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대한 시각들은 계속 눌림목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유지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맞춰가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 점검 그리고 전략들까지 자세히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 얘기부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속보치 나왔는데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6% 턱걸이 3분기 GDP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이건 악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빅 이벤트가 많았다. 그렇죠.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중 일단 1단계 굉장히 스몰 딜, 미니 딜이라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약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물론 빅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이제 브렉시트. 브렉시트도 사실은 3년여 넘게 또 연장되겠지. 약간 좀 지겨워할 때쯤 되니까 또 그나마 물론 영국 의회라는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EU 정상들과는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3분기 지금 6.0%예요. 근데 이 추세선을 좀 보게 되면 1분기가 6.4예요. 2분기가 6.2, 3분기가 6.0. 0.20 팍팍 떨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4분기에 만에 하나 5.8%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물론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올해 연간 전망치를 밴드로 제시를 했어요. 6.0에서 6.5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평균 한 6.1, 2 정도 나오겠죠.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0.8%포인트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 기간, 1년여 만에 그 정도 속도라면 이건 경착륙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1차적으로 이제 스몰 딜에 합의를 했지만 너무나 민감한 문제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어요. 파웨이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제조업 좋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도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내수 소비까지 위축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데이터만을 놓고 보면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가 뭐 중국의 목표치를 뭐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내년이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내년 1분기로 가면 6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윗수로 해서 약간의 이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도 지금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고용 제외하면은 미국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내상 다 입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중국 쪽이 더 위험하니까 여쭤보면 실적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좀 이어질지 관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 좀 정부 차원에서는 감세죠. 감세를 추진하고 정부가 돈을 이제 뿌리면서 계속해서 막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놓고 보면 거의 둘 중 하나는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부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빅딜이 나오지 않은 이런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중국 기업들의 성장 정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을 공개했던 1,200여 곳의 중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까 44%가 1년 전에 비해서 전보다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지금 뭐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기 둔화의 고통, 특히나 이제 제조업 경기가 세계의 공장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결론은 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를 넘어서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뭐 기술 기업 제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외환 조작 금지, 지적 재산권과 같은 굉장히 미미한 문제들이 해결해 줘야지만이 서로 이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일이 좀 일단락될 텐데 이런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은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중국 경기는 별로 좋아 보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한두 분기는 최소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려운 게 지금 국내 내수도 안 좋고 국내 경기 지금 뭐 계속해서 부진 표현 뭐 그린북 보니까 창간 이래 이렇게 계속 길게 부진 쓴 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때요? 일단 우리 경도 안 좋지만 이제 중국 역시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이고요. 우리 수출 무역 교역의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외 직접 투자도 물론 중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 연동성이 미국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습니다. 위안화하고 연동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중국이 지금처럼 이제 관세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으로 대부분 부품, 철강, 화학, 중간재를 거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 내수가 둔화가 되고 최종 소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진다면 우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 위안화 가치 약세가 많이 이어지고 금융시장에도 우리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건 이중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한 이 관세 부과로 일어난 이제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걸쳐서 우리한테도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피해 규모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굉장히 이번 주에 큰 문제였고 중국 GDP 오늘 속보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간밤에 있었던 브렉시트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사실 되긴 됐어요. 이게 정상회담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약간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 이런 외신들도 있긴 했었는데 보니까. 맞습니다. 유럽 정상회의 앞두고서 정말로 이제 이 극적인 합의를 내놨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느냐? 영국 영토에 있던 북아일랜드의 관세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혼재돼 있으니까 두 개의 관세 체제를 동시에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체제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 체제 내에서 이제 남기는 것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주요했는데 어쨌든 유럽 정상들은 이런 합의가 브렉시트에 이제 영국의 찬반 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난 게 2016년이었습니다. 3년 됐죠. 6월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각각 이제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의회예요. 영국 의회도 지금 이 보리스 총리는 뭐 의회 승인을 자신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보니까 이제 이 총리가 굉장히 자신했지만 3번 다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부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영국 정치권 야당에서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이게 통과될 거냐,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통과가 된다면 10월 말로 완전히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 셈인데 어쨌든 이제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9일입니다. 그래서 슈퍼 토요일이에요. 19일에 이제 이번 합의안에 대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여서 아마 우리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또 남아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숨 돌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는 큰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국내로 이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었어요. 수요일에. 뭐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내렸고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의 말이 좀 오묘했던 게 내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017년 9월이 경기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해는 금리를 2번 올려버렸습니다. 역행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 전망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경기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게 되면 실탄이 필요한데 실탄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연 1.25%는 역대 가보지 않은 지금까지 2년 전 최고 낮아졌던 거에 정말 더 낮아진 상황이에요. 이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경기가 분명 세계 각국 이제 전문가들이 내년이 더 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쓸 실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2번 7월에 인하하고 이번 10월에 인하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한 효과를 봐가면서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과는 다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 생각에는 제로 금리는 뭐 타이밍의 문제일 뿐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또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이 부동산 버블로 이런 유동성이 잠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가 지금 금리를 낮춘 건 현재 1.25% 수준의 금리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재의 어떤 금리 인하의 목표는 그래 소비 좀 해라. 대출을 받아가든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해주고 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라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지 유보금을 쌓아놓지 절대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지금 최장기 하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금 경제부총리가 G20 회담에서 부재인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관관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물론 이호승 경제수석이 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부 긴장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유동성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투기적 자산이 돼서 오히려 부당손적으로 옮겨갈 소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리스크 때문에 하는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그러니까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이번 인하 주장은 5명이에요. 그렇죠. 2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어요.
이분들이 동결을 주장한 의미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로 했을 경우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돈맥 경화가 문제인데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1%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다. 내년 상반기 전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는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천명을 했잖아요. 내년에 맞습니다.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타이밍의 문제일 뿐, 그리고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해라, 건설 투자, SOC, 굉장히 서민 생활에 민접한 이제 생활 SOC의 경우는 오히려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과거와 같은 토목 경기 부양을 위한 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내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1%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좀 막아보자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안에서 돈을 풀고 하는, 사실 청와대가 경계하는 건 과거에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이 부메랑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을 긋는 모습들도 맞습니다.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IMF가 얘기했어요. 저금리 기조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되고요. 이제 유럽에서는 제로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투자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실 기업들로 가서 부실한 투자 자산으로 갈 수 있다.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 부채의 거의 한 70% 상당이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개발개발국, 특히나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투자가들이 조금 더 수익률 높은 쪽에 찾아서 위험 자산으로 몰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인데요. 이 기업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 오류,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채무 불일행이라고 해서 디폴트, 나는 빚지고도 갚지 못할 능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이 주요 경제권에서 따져보니까 2021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19조 달러. 이거 환산이 안 됩니다. 이 경이 넘는 돈이에요. 이 경이 넘는 돈이 이제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전 세계 주요 회사채 40%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신흥시장의 불안이 오히려 옛날 위기도 그렇잖아요. 그쵸. 신흥시장에서의 위기가 다시 선진국으로 전이되는데 마찬가지로 선진 경제권의 금융 안정성에도 빨간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때 IMF 때가 그런 거였죠? 맞습니다. 저 아시아권에서 채무 돌리다가 결국에는 막혀가지고 선진국 쪽으로 갔었고 리먼은 선진국이었고.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내년이나 후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IMF가 대놓고 경고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시청자들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쉽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우리가 만일 똑같은 이제 경기도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떨어지는 걸 하게 되면 우리는 못 견뎌요. 일본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산이 많아요. 내수도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수로 버틸 수가 있지만 우리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든 내년에 우리 경제가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합해서 시너지를 낸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나 지금 IMF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만에 하나 이런 자산이 위험 자산 쪽으로 움직이거나 우린 특히나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아주 심리가 있거든요. 문제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아니 주식 투자에도 별로 수익률이 높지 않았어? 펀드 안전하다고 투자했는데 일부 펀드의 경우 원금 100% 손실나? 이렇게 하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오히려 이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유동성이 과거 이제 일본처럼 저금리가 되면 다시 그래도 은행에 예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유동성을 부동산 쪽으로 가져갈 이 부작용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확대가 과연 이게 경기 부양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투기 요인이 될 것인가의 이제 요인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늘이나 기재부도 참 고민이 많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